안녕하세요. 경제잡박사전 고혜림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밤 미국 증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어제는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가면서 어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혼조세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무려 4.4% 급등하면서 반도체주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는 듯 했으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확인해 보니까요. 0.13%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반도체주 훈풍에 더해서 또 이제 미국의 이 대선이 다가오면서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 미 대선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특히 금 가격이 최근 들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역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신을 가상화폐 대통령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였던 건데요. 이 집권 후에는 각종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이달 들여 무려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규제 완화를 언급했던 내용 덕분에 이 금융과 에너지 분야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우라늄 농축 회사인 센트러스 에너지, 또 미국의 최대 SMR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는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119%, 또 70%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트럼프 반이민 정책 수혜주로 꼽히는 이 민간 교도소 관리 업체 코어시빙 역시도 12%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간밤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오늘 국내 증시는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저희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희영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 12% 급등하는 종목도 있고 정말 자꾸 눈이 해외 주식장으로 갑니다. 환율도 오르고 우리 장 분위기는 좀 오늘 날씨처럼 우중충하잖아요. 그리고 혜림 아나운서님이 이미 좀 오를 대로 올랐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선은 해외장으로 자꾸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2%대까지 밀렸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빠졌다고는 하지만 과도하게 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말 오를 대로 오른 거 맞을까요, 미국 시장은? 지금 코스닥 지수 보니까 조금 절망감이 들기도 해서 이 주식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혜림 아나운서님,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저요? 저희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감히 평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는 제가 자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종목은 이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지금 고점이라 들어가긴 좀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절 타이밍에 매도를 하신 걸까요? 저요?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주식은 이제 머리 꼭대기에서 팔기보다 어깨에서 팔라고. 제가 어깨에 팔았다고 지금 믿으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이 머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고 계신 우리 혜림 아나운서의 말 잘 들어봤는데요. 자꾸 그래서 이 대선 이슈도 있고 코인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언급해주신 트럼프 트레이드, 이 결국에는 이 미국 대선 이슈가 시장을 좀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선제적으로 정책 방향이라든지 투자 전략을 좀 미리 정하지는 않겠다 하는 투자 심리가 작용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뿐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 더욱 강하게 이 심리가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금리 인하 전망도 보이고 달러 강세에 이 미국의 각종 지표도 사실 괜찮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 분위기는 기초 설계가 좀 약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항상 좀 우리는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클 일인가 싶기는 한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 보시면서 연말이나 내년을 대비하는 투자 전략 좀 세워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늘 장에 대해서 평가를 또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장을 장을 어떻게 평가해 보실까요?
저는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제가 이제 국내 시장에 주식이 좀 있는데 정말 암울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딱, 이거 사둘 걸 하던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뭔가요? 이제 요즘 어제 이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제 로제 씨의 아파트가 언급이 됐었잖아요. 신곡이. 이제 제가 음원 서비스 테마인 지니뮤직을 살 걸 지금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정말 후회하는 게 역력하게 네. 느껴지는 게 목소리가 좀 슬퍼가지고 아, 정말 진짜. 후회를 하고 있으시구나. 그 로제 아파트 이야기 하시는데 너무 침울했어요. 진짜 이제 지니뮤직을 제가 언제부터 후회를 했냐면 이제 네. 한강 작가님이 이제 노벨상을 수상을 하셨을 때 지니뮤직이 밀리의 서재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밀리의 서재가 오르면서 지니뮤직도 같이 올랐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출판사주를 안 산 거에 후회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로제 씨가 컴백을 하면서 이제 그 주가가 치솟는 걸 보고 정말 진짜 주변 사람 다 붙잡고 살 걸 그랬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미리 예견하고 이제 지니뮤직이 밀리의 서재 갖고 있으니까 밀리의 서재 오르겠구나라고 해서 미리 갖고 있던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괜찮다. 나만 몰랐던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슬픈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목소리가 너무 슬프셔가지고 아파트가 굉장히 신나는 노래로 알고 있는데 그 노래를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요. 몰랐어요. 오늘 장에 대해서 여쭤봤다가 눈물이 나오는 줄 알고 좀 슬펐네요. 자, 그렇다면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래도 오늘 장 너무 슬펐지만 그 와중에서도 좀 올랐던 테마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오늘 올랐던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셀비온인데요. 이제 이번 16일에 코스닥에 이제 성공적으로 신규 상장을 한 제약 바이오 줍니다. 상장한 첫날에 주가가 40% 가까이 오르고 이튿날 29.78%가 추가적으로 올라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지난주만 해도 6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올해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받은 첫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이제 셀비오는 방사선 의약품 치료제와 진단제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방사선 의약품이란 이제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인 방사선 동위원소를 활용해서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되는 데 사용되는 의약품을 뜻합니다. 암세포만 피폭시켜서 암을 치료하기 때문에 방사선 미사일 치료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체내에 직접 투입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기존 의약품보다 월등히 높고 정상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셀비온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전립선암 치료제인데요. 내년 4분기 중 국내 시장에 조기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약물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셀비온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좋았던 섹터가 없었던 만큼 바이오 쪽에 또 주목을 해보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짚어주셨는데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편지혜 기자와 함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편지혜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황학동 하면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주방 그리고 가구가 좀 떠오를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좀 친숙한 공간 또 지역이기도 해요. 제가 운동을 거기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되게 좀 친근하고 좋은 곳으로 기억에 남아 있는데 오늘은 조금 좀 아쉬운 소식을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이 황학동 거리가 좀 텅 비어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37년간 장사를 해온 이 상인마저도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 이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황학동 주방 가구 거리는 창업자들이 중고 주방 설비와 가구를 저렴하게 구입하러 많이들 찾는 곳인데요. 요즘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거리는 거의 텅 비어 있고 상점들은 문을 닫거나 폐업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37년 동안 이어온 가게를 이번 달까지 운영하고 폐업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상인은 전하기도 했는데요. 주변 골목에서도 10곳이 넘는 상점들이 이미 문을 닫았다고 하니 상인들의 어려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가 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통해서도 구매가 쉽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조금 느껴지는데요. 황학동은 오랫동안 원래는 자영업자들이 이 창업을 준비할 때 꼭 들렸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폐업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폐업이 네. 이렇게 늘어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약 98만 명에 이르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음식점 업종의 폐업률이 두드러지는데요. 지난해 새로 창업한 음식점은 15만 9천 개였지만 그중 15만 3천 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 무려 96%에 이르는 상황인데, 즉 10곳 중에 9곳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이 수치만큼 그 자영업자들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업과 폐업의 비율이 비슷하다. 문을 여는 곳과 닫는 곳의 비율이 비등하다는 것은 정말로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버티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신호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 네. 것 같은데 폐업이 이렇게 늘어나는 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폐업의 주된 원인은 매출 감소와 비용 상승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인건비와 임대료, 재료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장사를 해도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적자가 나는 상황이 이어지다가 보니까 결국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황학동에서 만난 또 다른 상인은 코로나 때도 힘들었지만 그때는 배달 수요가 많았고 중고 설비를 사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없다고 합니다. 네. 이 매출은 줄고 그런데 반해서 고정 비용은 또 늘어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점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폐업이 늘어나는 와중에도 이 중고 설비나 집기를 또 처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중고 설비나 집기를 판매를 하려고 해도 이것을 구입하려는 창업자가 줄어들면서 재고는 쌓여가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저렴한 중고 물품을 구입하려고 많이들 찾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런 수요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한 상인은 더 이상 물품을 매입하지도 않았고 기존 재고를 처리하기에도 힘든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힘든 자영업자의 상황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폐업 소식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이 폐업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인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 상황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네, 자영업자들의 소득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약 75%가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잡힌 것이긴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이만큼 낮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인데요. 손님은 줄고 비용은 오르면서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요즘 물가도 굉장히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려면 월 소득 100만 원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혹시 직접 들어본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황학동의 상인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자영업자들도 고충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음식점 업종은 재료비와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장사를 계속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던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 때는 그래도 좀 버텼지만 지금은 매출의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하면서 결국 가게를 닫고 구직에 나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폐업 후 남은 주방 설비나 집기들을 팔려고 해도 이를 사가는 사람이 없어 큰 손해를 보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이 여러 그 요인들 중에 하나에서 이 중위에 위치한 인구가 이 소득이 잘 받쳐줘야지 사회도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소득이 낮아진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지원액을
방법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으로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출이자 부담과 생계 유지에 대한 고민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재정 지원이나 금융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특히 고정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임대료 인하나 세금 감면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자영업자분들이 이 단순히 개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기반을 다지고 있는 분들인 만큼 빠르게 사회에서 다양한 지원과 해결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이 불황 속에서도 성장하는 업종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자영업자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반면에 이 저가 브랜드들은 오히려 또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잘 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젊은 층의 소비 형태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격과 상관없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소비를 했던 가심비의 시대는 좀 끝났는데요. 불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이 되면서 다이소 같은 저가 생활용품 매장이나 저가 커피 전문점들이 오히려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저렴이 화장품으로 인기를 끈 다이소는 지난해 매출이 3조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저가 커피 브랜드들도 빠르게 점포수를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백다방 같은 커피 전문점들이 1,500원에서 2,000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 좀 소비 기조는 소비 트렌드라고 하면 욜로라는 말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배블런 효과라고 할까요? 네. 밴드 액원 네. 뭐 이런 효과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 남들이 사는 비싼 물건 따라 사려고 하는 네. 심리 이런 것들이 좀 만연해 있는 분위기에서 요즘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저가 가성비를 중요하는 젊은 세대들의 이 소비 풍토가 저는 좀 좋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 저가 커피 전문점뿐만 아니라 초저가 주점은 또 뭘까요? 네, 아까 인기를 끌고 요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엔 또 요노라는 게 또 대세라고 요노요? 하네요. 요노는 You Only Need One이라고 하는데요. 네. 딱 필요한 거 한 가지만 사는 게 소비 형태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최근 생맥주 한 잔에 1,900원을 내세운 초저가 이자카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생마차와 소시지오라는 그 브랜드가 있는데 생마차. 브랜드도 6개월 만에 160호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되게 이 회전율이 높을 것 같아요. 장소가 작은 곳들인 거죠? 네, 고객이 직접 주문을 하는 시스템으로 인건비를 좀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율을 높여서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을 받으면서 급격하게 성장했다고 하네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면 이렇게 가성비를 내세운 업종들이 불황 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면 예전에 좀 불티나게 팔렸던 이 고가 브랜드나 명품 같은 이런 상품들은 좀 타격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고가 브랜드, 특히 명품 시장은 불황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주요 명품 플랫폼 카드 결제 금액이 30% 이상 감소를 했고요. 특히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반면 중고거래 시장은 그와 대조적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중고거래 앱 사용자 수는 급증을 했고요.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중고거래 앱을 설치한 상태라고 하네요. 명품 소비 대신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중고거래 시장이 활발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다들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 야채 말씀이시나요? 네, 야채 시장. 이사 갈 때 이제 네. 이삿짐 옮기기 귀찮으니까 네. 다 그걸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 처분을 좀 네, 했습니다. 뭐 이렇게 가구도 그렇고 그렇죠. 요즘에는 뭐 집안에 어떤 것을 설치하거나 수리를 할 때도 이렇게 기사님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집안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품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 또 이런 트렌드가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명품 대신에 중고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또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스스로 해결한다, 뭐 내가 하고 말지 약간 이런 것은 사실은 경제 상황이 좀 악화되면서 생기는 심리가 아닐까도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의 위기와 또 저가 브랜드의 성장이 결국은
같은 불황 속에서도 다른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비용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가 브랜드나 중고거래 시장은 그 틈새를 타서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 불황 속에서 가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명품이나 고가 브랜드 대신 저렴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물가 시대가 길어지면서 소비 패턴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위기 그리고 불황 속에서 또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폐업 급증하고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황형 소비 트렌드 이것을 통해서 저가 브랜드가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다양한 소식 전해주신 편기의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고수들의 돈 잘 버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시장 체크도 반드시 해야겠죠.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네, 오늘장 어떻게 마감 지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주의 상승을 기대했던 하루였으나 기대만큼 오르지는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604.16까지 찍었으나 계속해서 하락세 보이더니 2600선 회복에는 실패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장중 하락세 보이면서 전장 대비 2.84% 하락한 738.34에 마감 지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하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매수세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였습니다. 개인이 5,818억 원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53억 원, 3,075억 원 팔아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 역시도 개인이 매수세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개인이 3,040억 원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68억 원, 1,415억 원 덜어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 코스피는 혼조세 보였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오늘은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 지었는데요. 삼성전자는 2.2% 하락하면서 57,700에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는 1.62% 하락하면서 187,80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2차전지는 오늘도 약세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후 계속해서 힘이 빠진 모습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2.05% 하락한 38만 1,500,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93% 하락한 105만 9천 원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주 금요일 인도법인 IPO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이번 주 예정된 실적 발표도 우상향에 부합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05% 하락하면서 24만 4,500에 마감 지었고요. 기아의 경우 2.63% 하락하면서 9만 2,500에 장을 마쳤습니다. 셀트리온은 2.19% 하락했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 살펴보시죠. KB금융은 0.64% 상승하면서 9만 4,100에 장을 마감 지었고 신한지주는 0.36% 상승하면서 5만 6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파랗게 마무리했는데요.
알테오젠이 장중 신고가를 찍었으나 최종적으로는 3.52% 하락하면서 38만 3,500의 장을 마쳤습니다. 2차 전지 소재 확인해 보시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동반 하락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4.97% 하락하면서 15만 6,700의 장을 마쳤고 에코프로는 4.98% 하락하면서 7만 6,400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엔캠의 경우 5.17% 하락하면서 18만 원 선 내주었고 17만 6,100원에 마감 지었습니다. 휴젤은 2.44% 하락하면서 27만 9,500에 장을 마쳤고요. 지난주 약세 보였던 L7B 오늘 역시도 2.26% 하락하면서 6만 9,300에 마무리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오늘 보합부로 마감을 지었고요. 13만 700원이었습니다. 클래시스는 무려 9.37% 하락하면서 5만 6,100의 장을 마쳤고 최근 삼천당 제약의 등락세가 큽니다. 오늘 0.22% 하락하면서 13만 3,500의 장을 마감했고요. 반도체주인 리노공업은 3.49% 하락하면서 18만 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의 황유아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좀 낙폭이 컸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31% 하락하면서 2,570선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요.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오늘 저점 라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84% 738선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단에 위치한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연속해서 30일 연속으로 지금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팔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팔게 될까요? 삼성전자 이로 인해서 52주 최저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코스피에 지수에 압박을 가해서 오늘 좀 좋지 못한 분위기까지 이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코스닥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스의 하락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9% 넘게 빠졌는데요.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기기, 미용기기 쪽으로는 대장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 대규모 신주 상장에 더해서 이 매각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가 쭉 빠졌었는데요. 클래시스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정정기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를 했던 이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좀 출회한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오늘 장에서 좀 올랐던 테마들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아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떤 테마에 주목하셨을까요? 네, 저는 게임 관련주 테마에 주목을 해봤는데요. 혹시 다들 게임 하시는 거 갖고 계신가요? 하시는 거 있나요? 저는 게임을 좀 즐기지 않는 편입니다. 저는 이거 핸드폰이나 컴퓨터 게임 말고 저는 방탈출을 좀 좋아합니다. 방탈출. 저는 방탈출하면 약간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항상 머리 쓰는 걸 잘 못해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가면 내가 몸을 쓸 테니 네가 문제를 풀어라 이러는 편입니다. 네. 그래도 저도 컴퓨터 게임에는 소질이 없어서 항상 핸드폰 게임을 하는데요. 추억의 게임인 I 러브 커피나 쿠킹덤 이 정도만 하고 뭔가 유명한 게임들은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름만큼은 잘 알고 있는 게임이 컴퓨터 게임 여러 개 있는데요. 배틀그라운드 혹시 아시나요? 모를 수 없을 것 같아요. 배그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줄여서 배그라고 하는데 혼자서도 게임을 할 수 있고 팀을 이루어서 뭔가 실제 전투를 하듯이 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그가 21일부터 27일까지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국제대회 펍지 글로벌 시리즈 5로 여러분을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또 배그의 제작사인 크래프톤이 신작을 낼 거란 소식을 전하면서 매출액이 대폭 상승할 거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크래프톤의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의 14배가 되는 리레이팅을 바라보고 있기도 한데요. 하나의 탑게임 플랫폼으로서
이제 이 거대한 게임 그라운드에서 얼마나 멋진 배틀을 이 크래프톤이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지 이제 게임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앞으로의 호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주가 상황은 좀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0.73%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되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희영 아나운서는 오늘 장 그래도 좀 주목해본 테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좀 이렇게 우중충한 장에서도 좀 찾아내 봤습니다. 한 줄기 빛과 같은 종목들 3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우리 시장이 게임 관련주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게임 관련주가 튀어오른 것은. 그런데 이 계속 오르는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만 오르는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약세장에도 제약바이오주는 오늘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식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약세장 연출되면서 이런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하락 마감을 한 것이 아쉽기는 한데요. 좀 최근에 우상향 곡선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함께 주시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아침 공시 통해서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무려 1조 7,028억 원입니다. 이 초대형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이 이 창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인 3조 5천억 원의 절반 가까운 수준인데 최초로 이 연간 수주 누적 금액 4조 원도 돌파하면서 10개월 만에 작년 수주의 20%를 초과 달성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승 키워드는 양자 아모뉴스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 혹시 양자역학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들어는 봤습니다. 들어는 봤는데 좀 뭔지 잘 알고 계실까요, 혹시? 잘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친구들 책을 보는 건 봤는데 네. 양자 역학이 뭐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감이 하나도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유하 아나운서는 친구들과 굉장히 네, 잘 어울리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렵거든요. 양자역학 간단히 이 양자 전기 현상은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 양자역학적 진공이 빛과 물질을 상호작용해주는 역할을 강력장 양자전기 역학이라고 하는데 우리 실험팀이 이 어느 나라 연구팀도 구현해내지 못한 강력장 양자전기 역학 현상을 최초로 입증해냈습니다. 실험적으로 증명하기에는 그전에는 레이저의 출력이 너무 강한 탓에 좀 어려웠다고 해요. 증명이 좀 어려웠었는데 국내 연구팀이 이 초강력 레이저를 2개의 빔으로 나눠서 각각의 레이저 빔을 활용해서 증명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 성과로 기존의 실험적 한계를 획기적으로 극복을 해냈을 뿐만 아니라 또 우주에서 일어나는 정체 현상을 지상에서 구현할 가능성이 이제 우주 세상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에 우리 시장 양자암호 관련주가 일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 SK텔레콤 한번 보면요. 오늘 조금은 오후장 들어서 굉장히 이 상승 탄력이 컸었거든요. 네, 이 마감은 조금 소폭 줄어들어서 했네요. 2.1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로 코스닥 상장 종목인데 광통신 부품 개발 업체입니다. 1,139원 기록하면서 2.09% 상승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또 준비한 종목은요. 혹시 두 분은 관리비를 어떻게 지불을 하고 계세요? 저 카드 자동 결제요. 카드 자동 결제요? 이제 혜림 아나운서가 직접 낸다는 말인 거죠? 네. 유하 아나운서는 어떻게 내고 저는 계세요? 이제 본가에 살아서 부모님이 대신 내주고 계십니다. 너무 부러운데요. 이렇게 저희가 직접 부담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오르는 것이 사실 달가운 소식은 아닌데요. 이 소식이 좀 이 주가에 영향을 준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전력인데요.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 메리츠증권에서는 11월에서 12월 중에 요금 인상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봤는데 11월에서 12월이면요. 유하 아나운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가스요금도 폭발하는 시기예요. 그쵸. 너무 추우니까요. 그렇죠. 너무 이 무서운 좀 두려워지는 시기에 이 전기요금도 인상할 가능성을 좀 높게 봤습니다. 그래서 1kW당
5원에서 10원 사이의 요금을 인상을 예상한다라고 말하면서 현 주가에서는 이 요금 인상만 이루어져도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비췄고 하나증권 역시 추석 이후 동결로 발표된 이 연료비가 조정 단가의 영향으로 주가 조정이 상당히 이미 크게 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전기요금의 인상이 다른 형태로 또 이루어질 여지도 충분하다고 전하면서 오늘 이렇게 주가가 튀어오르는 종목들을 혜림 아나운서가 좀 콕콕 잘 짚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요? 네. 저 잘 못하는데요? 비결 없으세요? 저만 알고 있을 거예요. 좀 비싼 비결인가 봐요. 네, 그런데 저도 그 비결을 좀 혼자 찾아볼게요. 찾아서 이 주가가 오르기 전에 지금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해가는 한국전력입니다. 저도 조금 눈여겨보고 있으려고 하는데 예의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뭐 농담으로 이제 네네. 저만 알고 있겠다라고 했는데요. 잘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오르는 종목과 테마들 함께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장에서는 또 빼먹을 수 없는 내용이요. 바로 방산입니다. 방산 어제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어제 이 북한이 러시아의 뭐 무기라든지 아니면 군사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또 우리 정부가 맞대응하는 내용을 전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또 한 번 뛰었습니다. 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뭐 군수 이런 것들을 직접 지원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속보로 전해지면서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뭐 한일단조는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에이스테크, 스페코, 퍼스텍 같은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최근 들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SMR 관련 종목들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SMR, 이 원자력 이런 것들이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함에 따라서 관련된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전선, 뭐 구리 이런 쪽도 굉장히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전반적으로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부동산과 건설 이슈를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정과제 시즌입니다. 전세 사기 이슈를 비롯해서 전세 사기 피해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헐값에 사들여서 이익을 취하는 법인들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전세 사기로 경매에 나온 주택들을 법인들이 무더기로 사들인 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상환할 보증금을 갚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다시 임대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2의 빌라왕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힘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허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 9천 채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나왔고 대부분의 주택은 여러 번 유찰되어 감정가의 10% 이하로 낙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낙찰을 받은 법인들은 대입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A법인은 감정가 1억 5천만 원인 빌라를 226만 원에, 또 다른 B법인은 감정가 3억 원짜리 빌라를 905만 원에 낙찰받아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허그는 낙찰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을 확보해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뭐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점차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게 되다 보면 기존에 그 집에 살고 있던 분들이 퇴거 위기에 처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허그가 경매 낙찰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는데요. 제2의 전세 사기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허그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재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들은 예기치 못한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좀 빠른 해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허그의 이 보증금 회수 비율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예, 허그의 보증금 회수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15%였던 회수 비율이 지난해에는 9%로 줄었고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0.2%에 그쳤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인들은 특정 로펌을 통해 허그와의 소송도 불사하지 않겠다라는 상황이고요. 허그는 낙찰자에게 179건의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중 144건은 소송으로 진행 중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김은혜 의원은 허그의 보증제도가 제2의 빌라왕과 전세사기범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형사조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전세 사기라고 하면 피해 금액이 정말 한두 푼이 아닐 건데 이 피해자들의 심경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좀 시급해 보이는데요.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정부가 경매로 확보한 차익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정부의 경매를 받은 낙찰가와 감정가의 차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는 11월 11일부터 시행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그 핵심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LH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인수해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고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차액에서 수수료와 관리비 등은 제외가 되고요.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감정가는 전세 사기 피해자와 감정평가사 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균액을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보상을 받은 후 취소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피해자는 임차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경우 피해자의 지위와 취소 철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 결정문을 제출하고 지원액은 6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네, 이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이 피해 회복을 도울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나 또 과연 이 제도가 이 어마한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를 또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세 계약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월세만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저도 전세 계약은 안 해봤어요. 전세 계약, 매매만 역시. 예? 네. 제 자산은 이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자꾸 안 알려주시는데 사실 좀 이 투자와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해림 아나운서를 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제 좀 무거운 소식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세 계약 전에 좀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잘 들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혹시 모르니까 이 전세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기자님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 전 주변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야 합니다. 만약 시세가 비슷하거나 차이가 없다면 위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설명만 믿지 말고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부동산 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체납 여부 확인도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세금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 변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거에는 세입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세무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계약 후에 확인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네,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매주 계속되는 전세 사기 피해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세입자가 계약 후에 체납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매우 개정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사전 점검과 이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좀 숙지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제 주변 지인도 얼마 전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서 그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가 진행이 되었는데 유찰이 되었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가까운 주변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있을 정도로 피해자들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인지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실효성을 발휘할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철저한 정보 확인을 통해 대항 여건을 갖추고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라든지 이런 이슈는 좀 금액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또 시청자분들도 앞으로 계약을 맺으실 때 더욱더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다양한 이슈 한 번씩 다 짚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많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